내 나이 69, 그해 가을. 4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쩜 저렇게 무덤덤할까?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그날 검은 상복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날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말고 다른 감정. 그건 안도감이었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것이 된 것 같은 느낌. 이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그 사람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술 취해 들어오는 발소리에 가슴이 철렁할 일도 없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볼 일도 없다는 그 가벼움.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사세요. 아버님 없으니까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마흔에 시집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 며느리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미소였는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46평짜리 우리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 강남에 있는 아파트, 시골 땅,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까지 다 내 것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며느리는 살갑고, 손주들도 예쁘고, 이제 나는 자유로운 새가 된 줄 알았습니다. 이른을 앞두고 얻은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인지, 그땐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라고 믿었던 그 단어가 어떻게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중에도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되신 분, 자식들만 믿고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깨달은 한 가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정확히 4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49제를 마치고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요.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백미러로 나를 한번 보더니 헛기침을 하더군요.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한마디에 나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그 큰 집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43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내 인생을 생각하면 며느리가 나를 모시겠다는 그 말은 기적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어머니께 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15년 동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겠다 결심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차창 밖을 보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은 운전을 하면서도 가끔씩 백미러로 나를 보더군요. 그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말로요. 그때 그 눈빛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또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날부터 나는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6평 아파트를 팔자고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 거니까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사면 어떻겠냐고.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내가 평생을 일군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우리가 더 넓은 집 사서 같이 살면 손주들도 할머니랑 더 자주 볼 수 있고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는 과정도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줬습니다. 부동산을 데려오는 일, 가격을 흥정하는 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나는 그저 도장만 찍으면 됐지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그 말이 어찌나 든든했는지요. 평생 살림만 하면서 살아온 내가 부동산 거래 같은 걸 알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일은 다 남편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며느리한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요. 아파트가 팔린 돈은 12억이 넘었습니다. 그중 7억을 새 집 사는데 보태기로 했지요. 며느리가 알아봐둔 집은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한 층은 아들 부부가, 한 층은 내가 쓰는 구조. 며느리는 어머니 방을 제일 햇볕 잘 드는 곳으로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녹았지요. 남은 5억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며느리가 또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며느리 이름으로 잠깐 맡겨두세요. 어머니 명의로 두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나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내가 세금이니 명의니 하는 걸 알 리가 없었지요. 아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아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나는 도장을 또 찍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5억이 넘어갔지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정말 한 식구네요. 그 갈비찜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나는 또 속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만드는 갈비찜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며느리는 늘 그 갈비찜을 해왔지요. 그런데 그날의 갈비찜은 유난히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무도 동그랗게 잘 깎아져 있고 양념도 적당히 배어 있고 고기도 부드럽게 잘 익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점을 더 집었지요.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이 한 식구로서 함께한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사 들어간 첫 일주일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따라다녔고 며느리는 아침마다 내 방문을 두드려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불렀습니다. 아들도 퇴근하면 내 방에 들러서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하고 물었지요. 나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살가운지 몰라. 내가 복이 많지.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이사 들어간 첫 주말에는 며느리가 큰 가족 모임까지 열어줬습니다. 사돈댁 식구들, 며느리의 친구 부부,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몇 명까지 초대해서요. 거실에 큰 상을 차리고 며느리가 직접 한정식을 만들었지요. 오늘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환영 잔치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이세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잘 모실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사부인 며느리 잘 두셨네요. 정아가 시어머니 효도하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요? 나는 그날 내가 받은 박수 소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인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 정확히 보름을 못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평소처럼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등을 돌리고 있다가 인기척에 돌아봤지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 어머니, 좀 늦으셨네요. 아침은 이미 다 치웠는데요. 차가운 목소리.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에는 7시에 깨워주던 며느리가 그날은 깨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치워버린 겁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정아야. 내가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게 이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땐 내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나는 그날 아침을 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볼 용기도 없었어요. 내 집인데, 내 부엌인데,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며느리는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살금살금 부엌으로 내려갔지요. 도둑처럼요. 내 집 부엌인데 도둑처럼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이 가득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그날 점심 김치찌개, 저녁 갈치구이. 그런데 거기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나는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릇을 씻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에 나타났지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한마디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매서웠던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라면 국물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43년 동안 다른 사람들 밥상을 차렸던 내가 내 집 부엌에서 라면을 훔쳐 먹는 사람이 되어 있다니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옛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그릇에 손도 대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 밥, 시어머니 반찬, 시어머니 김치까지 다 따로 보관하셨지요. 40년 전의 그 일이 지금 내 차례가 되어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때의 시어머니 자리에 며느리가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인생이 참 이상한 거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사람 마음의 차가움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식사 시간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거실에 나가면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아들은 야근이 많아졌다며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도 자기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손주들마저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 부르는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분위기를 읽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한 번은 손녀딸이 내 방으로 들어와서 그러더군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말랬어.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요. 나는 손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녀가 머뭇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웠던 거지요. 그래, 손녀야. 알겠다. 그러면 할머니 방에 안 들어와도 돼. 할머니가 거실로 나갈게.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손녀의 작은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1시간 동안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결심하고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아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요즘 분위기가? 며느리는 내 말을 자르더군요. 어머니, 제가 직장 다니면서 살림하느라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투가 어찌나 차갑던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와주려고 했지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손주들 간식도 챙겨주려고.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어머니, 제 방 청소는 제가 알아서 해요.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 손주들 간식은 제가 다 정해놨어요. 마음대로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빨래는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섞어 놓으셔서 한 번 더 빨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돈을 보탠 그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들한테 말해볼까 했지만 아들은 항상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엄마, 정아가 힘들어해요. 좀 참아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나는 또 입을 다물었지요. 처음으로 그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모임을 가졌지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내 방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그러더군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는데 어머니는 방에 좀 계셔 주세요. 친구들이 어머니 보면 신경 쓰여요. 내 집 거실에서 며느리 친구들이 모임을 하는 동안 나는 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그쪽 사람들이 가버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지요. 그 5시간이 어찌나 길던지요.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며느리는 거실에서 케이크 부스러기를 치우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거기 없는 사람처럼요. 2달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손녀딸의 다섯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손녀 선물을 준비했지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원피스를 사고 케이크 가게에 미리 주문도 해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저녁에 돌아와서 보니 손녀가 새 원피스를 입고 있더군요. 며느리가 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이미 다른 걸로 준비해 놨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거기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시어머니가 손녀 생일에 안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그날 밤 내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43년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적어도 누군가가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록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쳤어도 적어도 내 존재는 알아줬는데 지금 나는 내 아들 집에서 손녀의 생일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산 원피스와 케이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원피스는 백화점에서 산 거라 환불도 어려웠고 케이크는 이미 받아둔 거라 먹어야 했지요. 나는 그 케이크를 내 방으로 가져와서 혼자 한 조각을 잘랐습니다. 손녀 이름이 쓰여 있는 그 케이크를요. 한 입을 떴는데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 났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쓴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그 케이크 한 조각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지요. 며느리가 들을까봐 변기물을 자꾸 내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를 감추려고요. 그리고 새벽 2시쯤 내가 침대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을 봤습니다. 손녀가 5살이 되기 전날 내가 손녀한테 보낸 영상 메시지가 있었지요. 할머니 손녀, 내일 5살 생일이지? 할머니가 예쁜 선물 준비했어. 내일 봐. 할머니가 사랑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영상 속의 내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분당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라서요.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평생을 함께할 가족과 같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다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누웠습니다. 손녀가 내 사랑을 모를 거라는 생각. 그게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손녀가 자기 엄마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서 자랄지 그게 더 무섭더군요.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하시단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못된 짓을 하셨단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면 손녀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고도 결국 외톨이가 된 그런 경험.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잠시만 더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겁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며느리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며느리의 목소리. 엄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 돈은 이미 내 이름으로 다 옮겨놨어. 오빠? 오빠는 몰라.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만 좀 참으면 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고 서 있었지요. 며느리가 말하는 엄마는 내가 아니라 자기 친정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내 아들이었지요. 내 아들도 모르는 며느리만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명의도 곧 내 단독으로 바꿀 거야. 어머니가 노망 들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노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정신을 잃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처분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그런데 아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며느리한테 푹 빠져 있는 그 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면 어떡하지? 그날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에 내 인생을 적기 시작했지요.
22살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구박, 남편이 술 취해 들어와서 던졌던 물건들, 사남매 중 셋을 잃고 마흔에 겨우 얻은 늦둥이, 그 아들 키우려고 새벽 시장에서 김밥 싸서 팔던 시절, 아들 대학 보내려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시간들, 그게 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그 종이를 다 채우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종이를 다시 찢어버렸지요. 누가 볼까 봐서요. 며느리한테 약점이라도 잡힐까 봐서요. 내 인생이 적힌 그 종이를 변기물에 흘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정확히는 자기들이 먹다 남긴 아침을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지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 모임 있으세요?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나간 후 나는 천천히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까운 은행에 갔습니다. 내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직원은 검색을 하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활성 계좌가 없습니다. 모든 통장이 정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명의로 된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비상금까지 모조리 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 명의로 옮겨져 있었던 거지요. 은행 직원이 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묻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았지만 차마 묻지를 않더군요. 나도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요. 일은 가까운 노인이 자기 통장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게요. 그래서 나는 그저 고맙습니다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직원이 등 뒤에서 어르신 천천히 가세요 하고 외쳤지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인사 한마디에 굶주려 있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에, 어머니라는 자리에 다 빼앗기고 나서 나는 결국 길거리에서 만난 은행 직원의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가는 노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남편이 평생 일해서 번 돈, 그게 다 어디로 갔는가? 내 손에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나는 오랫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발 앞에 와서 모이를 쪼아도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받았더니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자 어머님 되시나요? 전화를 건 사람은 옛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내가 젊을 적 같은 동네에서 살던 영자 언니의 딸. 영자 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딸이 이제 변호사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벤치에서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른 가까운 노인이 누가 볼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지요. 미경이가 어떻게 내 이야기를 알게 됐는지 나중에 들으니까 이렇더군요.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그 통화, 며느리가 살갑다고 분당으로 이사 간다고 자랑했던 그 통화를 친구가 자기 딸한테 얘기했답니다. 그 친구의 딸이 미경이랑 같은 로펌에 다녔고 우연한 자리에서 미경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지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님 얘기 자주 하셨어요. 순자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라고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영자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영자 언니. 내가 시집 와서 가장 힘들었을 때 부엌 뒤편에서 나를 안아주던 그 언니. 40년 만에 영자 언니가 자기 딸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 변호사 아이의 이름은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는 나를 자기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줬지요. 나는 처음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며느리 험담을 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자책감, 자식 잘못 키운 어미라는 죄책감. 그런데 미경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 한마디에 나는 둑이 무너지듯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결혼하고 43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서름, 남편의 폭언, 자식 키우면서
한 번도 내 것이라 부른 적 없는 인생.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잠깐 느꼈던 안도감. 그게 죄책감이 되어 다시 돌아온 이야기. 며느리한테 모든 걸 넘긴 이야기. 그리고 어제 들은 그 통화 내용까지. 미경이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한숨을 쉬면서요. 미경이는 2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차를 3번 새로 내려줬지요. 따뜻한 보리차를요. 내가 시집와서 가장 좋아하던 그 보리차. 사돈댁에서는 매번 비싼 녹차만 내줬는데 영자 언니네 집에서는 늘 보리차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우리 엄마가 어머님 오시면 늘 내주던 차잖아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또 울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살아 있었더라면, 영자 언니가 아직 우리 동네에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외로움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명의가 다 넘어간 상태라 되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어머님이 강하게 마음만 먹으시면요. 나는 미경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그제야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 미경아? 미경이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 송금했던 돈은 증여가 아니라 명예 신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황과 약속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 셋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노망 들기를 기다린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어머니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할 의도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막했습니다. 증거가 어딨단 말인가. 며느리는 항상 영리하게 행동했는데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보낸 문자나 카톡 또는 통화 녹음 같은 거 없으세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봤습니다. 며느리와 주고받은 카톡이 몇 개 있었지요. 그중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돈은 제가 관리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 어머니 노후도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미경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미경이는 내 핸드폰을 받아서 카톡 메시지 전부를 자기 컴퓨터로 백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알려줬지요. 어머님, 앞으로 며느리분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한국에서는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는 녹음해도 합법이에요. 나는 미경이에게서 녹음 방법을 배웠습니다. 핸드폰에 어디를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는지, 어떻게 저장되는지, 평생 핸드폰으로 전화 받는 것만 알았던 내가 그날 처음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봤지요. 어머님, 잘 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연습하시면 돼요. 미경이가 그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이른이 다 된 시어머니가 새로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처럼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 순간에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곧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올 거예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리고 내 아들이 정말 몰랐는지 그 진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갑게 인사하더군요.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지요. 며느리에게서 더 많은 증거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나는 더 약해 보여야 한다. 그날부터 나는 일부러 어수룩하게 행동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버린 척, 약 먹는 시간을 놓친 척, 며느리한테 같은 질문을 2번, 3번 묻는 척, 연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일부러 정신이 흐릿한 척을 해야 하니까요. 내가 평생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스불 끄는 걸 잊거나 약 먹는 시간을 놓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척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어머니, 또 가스 안 끄셨죠? 큰일 나요. 며느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연기에 속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는 내가 진짜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지요. 며느리가 내 연기에 속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요. 며느리는 나를 치매로 몰아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신이 멀쩡해도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미경이한테 정신감정을 받아두었다는 걸. 그게 며칠 후 일어날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걸. 정신감정을 받으러 간 날도 기억납니다. 미경이가 같이 갔지요. 큰 병원의 정신과였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정신과에 가본 거예요. 평생 그런 곳은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더군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림을 보고 설명하라고도 했고 숫자를 거꾸로 세라고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검사를 받았지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인지 기능에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오히려 또래보다 더 또렷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한참을 웃었지요. 이른이 다 된 노인이 며느리한테 치매라고 몰리고 있는데 의사는 내가 또래보다 더 또렷하다고 한 거예요. 인생이 참 우스웠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며느리가 또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가까이서 들었지요. 엄마, 시어머니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곧 후견인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분당집도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시골 땅도 다 정리할 수 있어. 오빠? 오빠는 사실 오빠도 좀 그래. 자기 엄만데 너무 무관심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나는 그 말에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무관심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으니까요. 그 통화 내용은 미경이가 알려준 대로 핸드폰 녹음 기능으로 다 녹음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요. 핸드폰을 어떻게 숨겼는지 며느리는 몰랐겠지요.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니까 며느리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한지, 그 목소리 안에서 며느리가 내 모든 자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어떤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지까지 다 나왔습니다. 친정 동생한테 분당집 절반을 주기로 했다는 것까지요. 내 집을, 내가 평생 일군 그 집을 며느리는 이미 자기 친정 식구들끼리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들은 귀찮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또 뭐예요? 정아랑 또 뭐 있으셨어요? 그 한마디로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항상 며느리 편에 서기로 결심한 상태였다는 걸.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예민하셔서, 엄마가 외로워서, 엄마가 정아를 안 좋아해서 이런 말로 흘려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도 나는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 혹시 정아가 엄마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아들의 얼굴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지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아는 엄마 노후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짧은 굳음, 그게 나에게는 모든 답이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였습니다. 내가 47년 전, 그러니까 22살 때 시집을 와서 40이 되어서야 겨우 낳은 그 늦둥이 아들, 사남매 중 3명을 유산하고 마지막에 기적처럼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자기 어미를 노망난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들리지 않게. 아들이 어렸을 때 나는 늘 그 애를 보면서 내 인생의 보람이라고 말했습니다. 7살 때 아들이 학교에서 1등을 했다고 상장을 가져왔을 때 나는 그 상장을 액자에 넣어서 안방에 걸어뒀어요. 중학교 때 아들이 친구들과 다투고 와서 울었을 때 나는 밤새도록 아들을 안아주면서 엄마가 옆에 있다 했지요. 대학 입학식 날 아들이 검은 학사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을 때 나는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신부와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펑펑 울었지요. 내가 키운 아들이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나를 노망난 노인으로 만들기 위해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있다니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그 어중간한 자리에 내가 서 있었던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 것 같아서 나는 일어나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는 그 앨범, 첫 돌사진, 백일 사진, 유치원 졸업 사진. 사진 속의 아들은 늘 웃고 있었지요. 그 동그란 얼굴, 그 빛나는 눈.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 물음을 계속 던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며느리를 잘못 본 걸까? 그것도 아니면 그저 자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였을까? 옛말에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다 크면 남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그날 밤에 처음으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무심코 들었던 그 말이 이른이 다 되어서야 진짜 뜻이 보이더군요. 1시간 정도 앨범을 보다가 나는 그 앨범을 다시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너무 아팠거든요. 다음 날 미경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이번에는 내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상태였지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통화할 때 나는 화장실에 숨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미경이는 녹음을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행동에 옮겨야 할 때예요.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요. 미경이는 변호사 친구 몇 명을 더 불렀습니다. 그중에는 가족법 전문인 분도 있었고 부동산 전문인 분도 있었지요. 그분들이 나를 둘러앉아서 차근차근 계획을 짰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께 모든 걸 한 번에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러면 며느리분이 미리 자산을 빼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동시에 그리고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가만히 있는 법만 배워왔던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변호사가 4명, 나 1명, 5명이 둘러앉아서 마치 군사 작전을 짜는 사람들처럼 진지했습니다. 큰 종이에 우리 집 식구들 이름과 자산 목록을 다 적었지요. 분당 단독주택, 며느리 명의, 시골 땅 약 1000평, 며느리 명의, 통장 5개, 며느리 명의. 내 명의로 남아있는 건 핸드폰 하나, 신분증, 그리고 결혼 반지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았는데 내 명의로 된 게 그것뿐이라니. 가족법 전문이라는 박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식이나 며느리가 부모님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도와드려야 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확인해서 며느리가 어떤 명의 변경을 했는지 모두 추적한다. 둘째, 며느리가 보낸 카톡, 문자,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정리해서 증거 패키지를 만든다. 셋째, 가처분 신청을 해서 며느리가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넷째, 정신감정 결과서를 통해 내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한다. 다섯째, 며느리에게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 한 단계 한 단계가 평생 살림만 하던 나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받아 적고 외우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미경이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핸드폰에 메모를 했습니다. 가처분, 명예신탁, 내용증명.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단어들. 그 단어들이 이제 내 인생을 구하는 열쇠가 되어 있었지요. 지하철을 타고 분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메모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흘끔흘끔 나를 쳐다보더군요. 일은 가까운 노인이 핸드폰 화면을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상해 보였겠지요.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그 감각, 그게 다리에 힘을 줘서 분당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택시를 탔던 그 길이요.
그 사이에도 나는 집에서 계속 어수룩한 척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자신만만해졌지요. 내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또 약 드시는 거 잊으셨어요? 어머, 정말 큰일이네. 후견인 빨리 알아봐야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 며느리는 가끔 친정엄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친정엄마라는 사람이 내 또래쯤 됐을까요? 나보다 두세 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거실 소파에 떡 앉아서 며느리한테 명령을 했지요. 정아야, 차 한 잔 가져와라. 그리고 사부인은 어디 계시냐? 사부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쓰는 게 신기했습니다. 평소 명절에 만나면 굉장히 깍듯하던 그 사람이 자기 딸 집에서는 안주인 행세를 했어요. 나는 방에 있다가 사부인 어디 계시냐는 말에 거실로 나갔지요. 그 사람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부인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더군요. 마치 내가 시한부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경이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며느리는 이미 시골 땅까지 자기 명의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미경이가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건 내가 49제 직후 며느리가 어머니 행정 처리할 게 있어요 라며 받아갔던 인감 도장과 신분증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한순간의 신뢰가 한 번의 도장이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거지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중에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인감을 맡긴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절대로, 절대로 인감과 신분증을 한꺼번에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이야기의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분당 집에서 계속 살았지요. 며느리와 한 지붕 아래서 매일같이 모욕을 견디면서요. 가끔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시골 어디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그냥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미경이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나는 매일 미경이와 통화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가 있는 낮 시간에요. 어머님, 오늘은 어땠어요? 미경이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나는 미경이한테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미경이는 그걸 다 기록했지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요. 그 통화가 끝나고 나면 나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마워. 미경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지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어머님을 도왔을 거예요. 저는 그저 엄마 대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미경이는 자기 어머니 영자 언니 얘기도 가끔 해줬습니다. 영자 언니가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었는지, 항상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하셨다고요. 가난한 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시고 아픈 노인들 병원에 같이 가시고 그러셨다고 했지요. 미경이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어머님 시집살이 얘기 들으시고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순자가 너무 착해서 시댁에서 휘둘리는 거다라고요. 나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영자 언니가 그렇게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별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영자 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40년을 넘어서 그 딸 미경이를 통해서 나를 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길이라는 게, 사람의 끈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거지요. 그 사이에 나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 행동, 그리고 내 느낌까지 모든 걸 자세히 기록했지요. 미경이가 그러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나는 내 인생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걸 양보해 왔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는 것까지요. 어느 날 밤에는 일기를 쓰다가 갑자기 손이 떨려서 펜을 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43년 전 신혼집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순자야, 너는 며느리니까 참아라. 순자야, 너는 어미니까 양보해라. 순자야, 너는 여자니까 마지막에 먹어라. 나는 그 말들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했고, 남편이 떠났을 때도 그 가르침대로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참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마지막에 먹지 않겠다. 이른에 가까운 나이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미경이 사무실에 숨겨놓았습니다. 분당 집에는 어디 둘 데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내 방을 자주 뒤졌으니까요. 한 번은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와서 옷장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지요. 며느리는 내가 뭔가 숨겨놓은 게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비상금 같은 거요. 그래서 나는 일기장도 미경이가 알려준 변호사 명함도 다 내 가방 깊숙이 넣어서 미경이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거기가 내 비밀 금고였지요. 43년 동안 살림한 내가 내 자식 집에서 그런 비밀 금고를 갖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전화를 했지요. 어머님 됐어요. 며느리분이 분당 집도 시골 땅도 통장도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됐어요. 나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그동안 응축됐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런 눈물. 그리고 그날 저녁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분당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서류를 받았을 때의 표정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우편물을 열어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러더니 종이를 떨어뜨리고 나를 휙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 평소에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아야, 그건 가처분 결정문이야. 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내 명의로 빼돌린 자산은 이제 처분할 수 없어. 그리고 내일이면 내용 증명도 받게 될 거야. 모든 자산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에 들어갈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 그 우아하고 살가운 표정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 있는 건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노망 들으셨어요? 정말 변호사한테 가셨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종이를 던지듯 아들한테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 아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변호사라니,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알고 있었지? 정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하지 못하더군요. 며느리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뭐라고 좀 해봐.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지신 거잖아. 아들은 며느리를 한 번, 나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며느리 편에 섰습니다. 엄마, 오해세요. 정아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가 47년을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는 실 한 가닥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툭 하고 끊어지는 그런 소리. 아들의 눈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저 그 여자의 남편일 뿐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순간에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43년 동안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그 무게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의 자유. 그게 그날 내가 처음으로 만난 진짜 자유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내가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민호야, 알겠다.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댈 생각 없다. 엄마는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야.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도 어머니,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모양새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다는 말 듣기 싫었던 거지요.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습니다. 큰 짐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 중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가구도, 그릇도 다 분당 집에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며느리 이름으로 등록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내가 내 발로 어딘가를 떠나고 있다는 그 느낌. 그건 4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가장 망설였던 건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첩에 있는 그 사진. 22살의 내가 검정 머리에 빨간 한복을 입고 옆에는 26의 신랑이 서 있는 그 사진. 그 사진을 가져가야 할까, 두고 가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가져가기로 했지요. 그 사진 속에 나는 적어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43년 동안 내가 잃어버린 그 주인공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사진첩을 가방에 넣으면서 나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사람으로 살자. 그저 김순자로 살자. 나는 미경이 사무실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 햇볕은 잘 들지 않았지만 내 방이었습니다. 누가 노크하지 않아도 내가 언제 일어나든 언제 자든 내 마음대로였지요. 처음 며칠은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43년 동안 누군가의 소리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며칠이 지나니까 안식이 되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천천히 차 한 잔을 끓이고 창가에 앉아서 마시는 그 시간. 비록 분당 단독주택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그 한 잔의 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차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침을 차려주기만 했던 내가 처음으로 내가 마실 차를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미경이는 정말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과 카톡 메시지 앞에서는 결국 무너졌지요. 결국 며느리는 모든 자산을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분당집, 시골 땅, 그리고 통장에 있던 모든 돈까지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미경이는 형사고발까지 가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내 아들의 아내였으니까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 며느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며느리는 나를 한 번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변호사 옆에 앉아서 종이만 보고 있었지요. 도장을 찍을 때도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내가 그 며느리를 위해서 끓여줬던 갈비찜, 같이 다녔던 가족 여행, 손주들 키워준 시간들이 다 무엇이었나? 회의실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더군요. 어머니, 잘 사세요. 그 차가운 한마디. 사부인 할 때부터, 그러니까 결혼한 첫날부터 어쩌면 며느리는 늘 이런 차가운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봤던 거지요. 회의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먼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내려가는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는 그 행동,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를 본 적은 없습니다.
미경이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끝났어요. 정말 잘 견디셨어요. 그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나는 엘리베이터 앞 벽에 기대 섰습니다. 5달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5달. 그 5달이 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었지요. 43년의 결혼 생활보다도 더 긴 그런 5달이었습니다. 미경이가 데려가 준 작은 식당에서 그날 저녁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먹는 내가 직접 돈을 내고 시킨 갈비탕이었지요. 그 국물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곧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깊고 가장 아픈 부분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 한마디까지 꼭이요. 자산을 되찾은 후 나는 분당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시골 땅도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나는 작은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미경이 사무실 근처에. 이른이 다 돼서야 처음으로 내 명의의 집을 갖게 된 거지요.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던 내가 이제 처음으로 그냥 김순자가 된 겁니다. 그 이름, 43년 만에 다시 만난 내 이름. 그런데 자유는 생각보다 쓸쓸했습니다. 분당 집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더군요. 손주들도요.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고 아들 부부는 별거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풍문으로요. 직접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손주들의 얼굴이 그리워서 한밤중에 사진을 꺼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면 가족을 잃어야 했고, 가족을 지키려면 내 모든 것을 잃어야 했고, 그 두 길 사이에서 나는 내 것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지금도 가끔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만약 내가 다시 그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또 같은 길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잃고 가족을 얻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가끔 미경이가 나를 보러 옵니다. 영자 언니의 딸 미경이 자기 어머니 친구라서 그런지 나를 친엄마처럼 대해줍니다. 차도 사들고 오고 가끔은 식사도 같이 합니다. 미경이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 믿고 모든 걸 다 넘기시고 결국 빈손이 되시는 분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려줘야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서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군가가 내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지 마세요. 며느리 사위가 아무리 살갑게 굴어도 인감과 신분증은 절대로 한꺼번에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사세요. 남편이 떠난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남편을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자유,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진짜 자유는 누군가가 떠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일어설 때 오는 거였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순자로요. 그걸 깨닫는데 일은 가까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지요. 하지만 늦은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늦지 않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너무 살갑게 굴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아들이 너무 자주 며느리 편을 들면 한 번쯤은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명의의 무엇 하나는 꼭 끝까지 지키세요. 그게 작은 통장 하나라도, 작은 집 한 채라도 자기 이름으로 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으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도 나는 내 작은 빌라에서 차 한 잔을 끓이고 있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가끔 보지만 더 이상 한밤중에 울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나 자신을 찾은 기쁨이 조금 더 크니까요. 비록 그 기쁨이 쓸쓸한 빛깔이라 해도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은
분당집 그 거실에서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던 그 짧은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그건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 늙은 여인의 푸념일지도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거울이 될지도.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이라는 걸, 그 차이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제 인생의 또 다른 깊은 이야기를 그 영상에서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일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